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주일이 안 된 뉴스입니다. 경기 불황으로 자영업자가 갚지 못한 대출 규모도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사실 새로울 건 없는 뉴스죠. 곳곳에 임대 문구가 나붙었고 건물 전체가 텅 빈 곳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고물가 행진이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는데 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큽니다.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너무 많으니까 좀 줄여라 라고 얘기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사전 인터뷰에서 이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표현을 하시면서 이거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굉장히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었거든요. 이거는 무슨 말씀? 사실 자영업도 우리 산업 생태계의 여러 가지 구성원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독 자영업자가 너무 많고 그 전체가 지금 휘청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시장에서 이게 좀 이 표현 써도 죄송한데 밀려 나온 다음에 다시 말해서 50대 초반이나 등등해서 노동시장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게 된 다음에 다른 방법이 없어서 취한 최후의 선택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비자발적인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마지막으로 해야 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이 자영업 부분까지 여기서 힘든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50이 돼서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게를 열었는데 이것까지 안 된다. 그리고 모아둔 퇴직금이나 이거는 자본금으로 날렸다. 이렇게 되면은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바로 빈곤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절반 이상은 직원이 없이 혼자서 일하는 1인 자영업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직장인들하고 똑같아요. 가정이 있고 그 가정에서는 생활을 유지하려고 소비를 하게 되겠죠.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도 소비자라고 할 수 있어요. 자영업자가 7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은 1년에 2천만 원도 벌지 못합니다. 물론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건 구조적으로 개혁을 해 나가야죠. 근데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는 대한민국의 그 많은 자영업자들이 한 번에 휘청되고 있으니까 이 상황 자체가 대한민국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자영업이라는 부분도 어엿한 우리 경제의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하고 정보의 제공이 말씀하신 것처럼 벼랑 끝에 이미 몰리셨네요. 몰릴 위기가 아니라 이미 몰리셨습니다. 그죠? 코로나 시기에 정부에서 해준 지원들, 그 지원들은 시간 지나고 나서 어떤 평가를 받을까? 기도 했었잖아요. 이런 부분이 아예 도움이 되지 않았던 걸까요? 도움이 안 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나라하고. 코로나 기간에 이걸 국가 정책으로 한 걸 크게 한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거의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안 한 나라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스웨덴 같은 나라들이 있고 그다음에 아주 철저하게 봉쇄한 나라들이 있어요. 덴마크라든가 그 유럽의 일부 나라들이라든가 또 미국도 봉쇄 정책을 했는데 우리는 그 중간 어딘가에 있어요. 철저하게 봉쇄한 건 아니지만은 시간 제한을 둔다든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어느 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나 그 이 봉쇄를 했던 나라들은 굉장히 강력한 큰 재정을 풀어가지고 중소상공인들을 도왔어요. 이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올해 그 IMF에서 그 발표한 그 세계 그 상황 보고서를 보면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재정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었던 거는 이런 나라들은 거의 나타났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분명히 지원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 지원이 정말 이 자영업자분들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 만한 지원이냐라고 하는 거에서는 거의 절망적인 반응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사회 전체가 이제 코로나에 대응하고 등등 해가지고 이 목소리가 계속 묻히고 하니까 누적되다가 이게 작년에는 또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까지 겹치니까 오랫동안 누적된 게 지금 터지고 있다. 이게 중장기적인 문제로 봐야 됩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예전에 소장님과 얘기를 나눴을 때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냥 숨만 붙여놓은 정도다. 그러니까 산소 호흡기만 된 수준이다라고 그때 평가를 하셨었는데. 이러면서 민주당에서 다시 지원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5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회복 긴급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경제와 민생이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 지원금의 13조 원. 그러니까 지금 국가에는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는데 한쪽에선 국민들한테 돈을 좀 풀자 그러고 한쪽에선 소비를 하지 말고 아껴 써야 된다 그러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회사도 똑같아요. 회사가 적자가 나고 회사에 돈이 없어서 어려워지면 쓸 거 아껴 쓰면서 구조조정하고 사람 잘라내고 이렇게 살아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그건 어떻게 보면 최악의 수단이고 그 전에 대출도 받고
할 수 있는 수단을 최악의 수단까지 가기 전에 이런저런 걸 다 해보자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당 측에서는 아직까지 최악의 수단을 쓰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 그럴 거면 대통령 해외 순방이라든지 저런 돈이나 좀 줄여라,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이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데 이 예비비 이 사용 문제 이건 대통령실의 혈세 농단이 아니냐, 이런 규정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예비비의 성격과도 맞지 않는 곳에 지출이 됐고, 원입니다. 8월엔 해외 순방 외교 활동 경비 지원을 위해 300억 원 넘게 썼고, 7월과 11월 역시 해외 순방 운영을 위해 총 7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애초에 편성된 정상 외교 예산은 249억 원인데 2배 넘는 예비비가 추가 사용된 겁니다. 대통령 순방이라는 것은 갑자기 정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최소한 1년 전부터 한번 계획을 세우는 거여서 순방 관련돼서 예비비를 많이 쓰는 거는 이례적이기도 하고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자연재해처럼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급할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원칙을 두고 있는데,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의 재정 보완제처럼 사용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럼요. 그래서 오늘 아마 이 자리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께서 큰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아서요. 정말 국정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귀한 자리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다 보니까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실제 여기 오는데 한 700이 걸렸다고. 고맙습니다. 네. 약간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또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이 만남이 우리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드리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드리는 말씀은 저의 입을 빌린 우리 국민들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금의 현실이 참으로 팍팍하고 국민들의 삶이 어렵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또 외교, 안보 모든 영역에서 많은 위기들이 노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물가, 또 고금리, 고환율 이런 삼중고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 경제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은 대통령님께서도 아마 절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은 우려를 합니다만, 이 정부의 비판적인 방송에 대해서 중징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보도를 이유로 기자,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매우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혹시 말 한마디 잘못했다, 이거 잡혀가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들을 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평가받던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스웨덴 연구기관이 독재화가 진행 중이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합니다. 수출 경기는 증가세를 보였지만 높은 금리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의 빚이 계속 늘고 있는데,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빚을 낸 사람들의 연체율이 1년 사이 2배 넘게 뛴 걸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자영업자는 2017년 472만 명에서 2021년 656만 8천 명으로 184만 명이 늘었습니다. 반면 자영업자들의 연간 평균 소득은 2017년 2,170만 원에서 2021년 1,952만 원으로 해마다 줄었습니다. 특히 많이 좋아하시는 냉면은 여름 닥쳐서 가격을 올리지 않고 봄에 미리 그의 가격을 올려놓는 게 업계 관행 같은 건데요. 3월 기준으로 서울 시내 냉면값, 유명 맛집 가격이 아니라 전체 평균이 11,462원까지 왔습니다. 지난해 3월보다 7.2%나 올랐습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광역시도 중에 수도권과 부산을 비롯한 8곳, 딱 절반의 지역에서 냉면 한 그릇에 평균 10,000원이 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매달 조사하는 8가지 외식비 품목 중에 모두 6가지 메뉴가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폭을 웃도는 수준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특히 아이들 데리고 외식권 자세하게 전해드렸지만 지금 코코아 원료 가격이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폭등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일단 기업들이라도 원료 가격의 상승분을 일정 기간은